네,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노영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어제 오늘 소환 상황을 기자한테 자세히 들었는데요. 우선 법률가시니까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자료로 정호성 씨의 그 휴대폰에서 뭐 찾아낸 그 녹음 자료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노승일 그 부장이 말했던, 청문회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도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그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김종 전 차관이 그 동계스포츠 영재단에 관련해서 물심 장면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삼성으로부터 16억 2천만 원인가를 또 지원받는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보고 있고, 조혁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세월호 그 7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증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많이 그렇죠. 바뀌었다는 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소 사실 이외에 검찰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의혹을 보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 부분이 뇌물죄 부분일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최순실 씨의 그 해외 계좌와 관련되어 있는 자금의 출처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자금세탁관리법 위반이라던가 외환관리법 위반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가지고 있던 돈들이 어떻게 외국으로 흘러갔는지와 그 외국에 있다라고 지금 추정되어지는 재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최순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부장님도 근데 처음에 이 부른 사람 보면은 뭘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보면은 첫째 이 바로 이제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최순실 씨와 이제 김종 전 차관을 부른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최순실 씨가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라는 거로 인해서 사실 승마협회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수십억의 돈을 지원받아서 거의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네. 다른 선수들에게 쓰이지 않고. 근데 과연 그게 삼성의 합병, 소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박 대통령이 과연 연관해서 거기 합병하도록 지원해줬다고 하는 의혹이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합병을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 밝히는 뇌물죄를 밝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의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못 밝힌 것도 좀 밝혀야 되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또 밝혀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월호 7시간의 그 행적인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걸 위해서 조혁 대위도 어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부속 비서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장 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 지금 초점 맞춰서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은 뭐냐? 헌재에서 5대 쟁점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5개 유형으로 바로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주력함으로써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겹치는 거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헌재에서 말한 5대 유형으로 나뉜 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가 훼손됐느냐 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을 위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네, 네. 그다음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요 3개,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다음에 언론 자유의 침해, 13가지를 국회에서 걸었습니다만은 이거를 13가지를 다 나눠서 하긴 그러니까 5개 유형으로 나눠서 하자.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이거 중에 2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7시간과 바로 뇌물죄.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불러서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추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녹음 파일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 확보된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정호성 씨에 대해서 11월 20일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때 기소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대통령과 공모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그 47건의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누설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공모상 어떤 비밀 같은 것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뭐 안종범과 뭐 여러 그 관련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이 삼성으로부터 혹은 다른 기업으로
부터 어떤 식으로 자금을 받을 것인지 조달받을 것인지 또 뭐 K재단이나 미래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이게 구체적으로 그동안 확보해낸 객관적 자료하고 비교해서 아마 이번에 조금 뭔가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이 아마 이번 그 특검 수사 중에서 한 정점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도 보는데 네.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그 특검에 지금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거든요. 바로 이제 검찰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거를 단순히 모양 갖추기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국민들한테 이런 의혹을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상의 그 기관 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번엔 국민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절묘하게 군사상 기밀상이 아닌 데를 꼭 집어서 제가 외과 수술식으로 딱 꼭 집어서 어디를 딱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이런 거를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청와대가 근데 국가보안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집어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특검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군사상 비밀 구역이다라고 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에 대해서 한번 압수수색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선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압수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뭐 어디는 군사비밀 구역이고 어디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은 만약에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여러 번 거론됐기 때문에 이미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거의 과연 그 결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남아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저는 너무 늦추지 않고 예. 연내 시도하지 않을까. 연내라는 건 바로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예, 예. 왜냐하면 그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하더라도 별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청와대는 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준비를 해서 인멸을 일부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청와대라는 게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온라인상이라든가 이런 서술을 함부로 만약에 훼손했다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누가 나서 가지고 지금 김기춘 실장도 우병우 수석도 뭔가 뭐 불법 하나를 좀 집어내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뭘 없애라고 다 일일이 지시하기도 그렇고 네. 과연 중간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어떤 수석들이 이걸 없애라라고 딱 부러지게 예.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필요한 자료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청와대 경호실에 이제 군사 기밀상 요하는 일부 지역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지만 의무실이라든가 의무동 이런 것들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혜옥 대위 만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전 조사한 이유도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최종적인 관심은 대통령이 많은 이 업무를 관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서동이나 본관은 관계성당 관저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상당히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뭐 관저 어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청와대 전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구분적으로 예를 들면 청와대 뭐 부엌은 예를 들면 뭐 식당이나 부엌 같은 곳은 아니고 뭐 여기는 되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체가 다 그런 관리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침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형식일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함부로 그런 자료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반드시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선별적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제3자 뇌물죄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그렇죠. 김종 전 차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틀째 그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찍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김종 전 차관에 대한 공소 내용도 사실은 12월 11일에 구속 기소가 되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GKL이라고 하는 회사의 압력을 행사해서 그 장애인 펜싱 팀을 창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하면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 등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끔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문체 관광부 산하의 뭐 여러 가지 재단 같은 곳에다가 해외 연수 기간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거 이외에 그러면은 김기춘 그 전 실장을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던가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이나 이런 그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집중 조사를 좀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푸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결국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기춘 장관에게 본인이 원하는 뭐 문체부 공무원을 어떤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김종 전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장수 차관을 하면서 모든 그 당시 이루어졌던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하는 의미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자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김종 전 차관을 부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수사에 주력하는 게 뇌물죄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 재단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통해서 대리 사실상 운영한 거기에다가 삼성의 지원이 10몇 억을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삼성의 이제 그 합병 이 과정에서의 어떤 대가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점을 가장 김종 차관한테 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과정에서 네. 특히 체육계 이 사람이 체육계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얼마 전에 고영태 씨가 나와서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 같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수행비서처럼 최순실을 위해서 체육계 분야에서 얼마나 이권에 개입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번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또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를 본인이 아는 문체부 전 간부를 추천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팀의 최종적인 그 뭐 타겟 목표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재산 관련해서 대통령의 재산이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최순실 씨를 도와줘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아마도 최순실 씨를 돕는다기보다는 본인에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박영수 특검 측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이 어려웠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해 봤을 때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고리가 밝혀진다던가 뭐 입출금 내역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좌를 직접 추적하는 것 이외에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흘러 들어갔거나 했다라는 어떤 단서나 그 부분을 조사할 만한 그 구체적인 인물이나 그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좌 추적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 추적하면 뭐 직접적으로 뭐 어디에서 뭐 기업에서 받았거나 뭐 이런 거는 나오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그래서 그렇게 또 계좌를 관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대가성 뭔가 이제 특혜를 주고 뭘 받았다. 근데 지금까지 받은 거는 대부분 최순실 씨의 모녀가 받은 것 받아서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어떤 돈 거래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예. 가령 이제 옷을 맞춰 입었다는데 수백만 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뭐 몇천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옷을 맞춰 입었는데 그거에 과연 지불을 했느냐 뭐 이런 어떻든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래들 어떻게 했냐는 것도 또 하나는 당장 그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과거에 1980년대 이후에 최태민 일가의 돈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재산이 혹시 그 서로 섞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특검에서 정두원 전 의원을 불러가지고 예. 최태민 소위와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주변 취재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의 재산과 최순실 씨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재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예. 정유라 씨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학교 입학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방해했다. 그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유라 씨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권 무효화 신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서 법무부에 이미 그 외교부와 법무부에 그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쪽에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해외 체류와 그 해외 나갈 때 신고했던 주소지로 이미 송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으로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네. 핵심은 그 정유라 씨가 그 문건을 송달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최순실 씨의 대리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가 아무런 소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니까 대리인으로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본인은 소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변호인이 말한 것하고 지금의 현재 행동하고는 서로 간에 모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독일 검찰에서 이미 정유라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라고 하니까 독일과 한국에서 지금 특검이 서로 공조해서 정유라 씨의 그런 여러 가지 행방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들을 좀 술술 털어놓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 정유라 씨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특검에서. 예. 그랬지만 최순실 씨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딸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우리 딸은 뭐 건드리지 말아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쩌면은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 정유라 씨를 보호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 그들만의 무언가 좀 전략을 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최순실 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유라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최순실 씨의 입을 여는 데에 수사 기법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딸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딸을 불러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좀 세게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암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사실 그 전에 검찰에서 그 보여주었던 부인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어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특검에서 세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을 얘기하고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딸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위험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엄마의 이런 입장일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딸을 좀 안전하게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어떤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께서는 헌재가 예.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하고요. 지금까지 헌재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이런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일단은 저는 헌재 결정이 1월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야권은 1월 말까지 빨리 1월 말이 왜냐하면 이제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벌써 빠져버리면 9명 중에 한 사람 하면 나머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소위 인용이 되는 건데 그 점 때문에 1월 말까지 서두르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되니까 3월 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선 일정상으로도 부담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자체 13개를 다시 뭘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5개 유형으로 압축했습니다마는 또 증인도 지금 양측에서 추천한 28, 9명을 놓고 또 약간 압축은 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이제 현재는 준비 기일을 하고 있고 27일 날 준비 기일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이 소위 심리는 연초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달도 안 돼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상 한 세너 가지가 있었지만은 사실상의 혐의는 하나였습니다. 선거 증거인멸 의무를 위반한 발언 논란 하나인데 이번엔 13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걸려서 저 생각으로는 빨라야 예. 3월 초 그다음에 늦으면은 4월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여간 속도를 굉장히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헌재가.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고 이번에도 신속히 하겠다는 말을 네.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이제 준비 기일 과정에서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쉬는 날도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공휴일 날도 계속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한 달 내나 뭐 이렇게 두 달 내에 완전히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그 결정이 바로 또 대선 일정하고 또 연결된다는 측면들도 본인들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제 3월 중순에 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또 만료된다는데 그 전에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어떻든 헌법재판소가 좀 달라진 모습은 단순히 기존에 거론된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대통령한테도 그걸 답변을 청와대에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또 출석을 요구하면서 예. 뭔가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상황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